전자장이 좋네. 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칸트와 초월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좀 해설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목차가 되게 의미가 여러 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 있는 건데, 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자꾸 칸트에 대해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왜 이걸 초월이라고 부르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 빠르게 가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화이트헤드라는 아저씨가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유럽 철학 전통의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 정의는 그것이 플라톤에 대한 인간 각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저는 화이트헤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한 반 정도밖에 동의가 안 되는데, 저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철학, 뭐 프랑스 철학 이런 쪽으로 되게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에 대한 각주. 칸트 없이는 모더니즘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죠. 그 칸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바로 영향을 받은 독일 관념론이 있고, 칸트를 공격하면서 일어난 니체가 있을 거고, 뭐 해석학이라든가 현상학이라든가, 심지어 영미철학 전통의 뭐 정의론이니 실용주의니 공동체론이니 이학이니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은 칸트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비판 철학 같은 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칸트가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통해 발견한 게 개인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이해해 보는 거를 이 세션의 목표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시대적 배경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이 장표는 제가 전에 딜레즈 번개할 때도 썼던 장표인데, 르네상스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칸트가 있는 거예요. 칸트는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신학 계열 계통에서 내려온 저 합리론이랑 이제 과학의 발상이라고 할 만한 경험론을 종합해서 칸트가 근대를 열어 젖혔고, 그 뒤에 직접 영향을 준 거는 당연히 독일 관념론이겠죠. 뭐 헤겔이라든지. 그리고 그 칸트 근처에 이제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런 사람들도 칸트를 공격하면서 자기 철학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게 직접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뒤에 모든 장표가 경험 관련된 건 약간 적색 계열로 표현이 될 거고, 관념과 상관 있는 건 파란 계열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색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종합이 되는 칸트는 보라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대 먼저 보죠. 지금 칸트가 주로 활동을 했던 시대인 18세기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보통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하면은 이제 어떤 시대냐? 그 인간이 다른 자신의 능력을 다른 자연들이나 다른 세계에 이렇게 뻗쳐나가는 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적 세계관에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계몽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발상하던 시점의 계몽주의의 어떤 그 핵심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계몽주의의 시작은 이 보편학, 신의 언어인 수학으로 세상을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믿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 시작에는 뭐가 있다?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이 만든 이 완벽한 세계를 수학으로, 신의 언어인 수학으로 설명을 해보자. 신의 언어인 이것들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로 가는 거거든요. 들어오세요. 참에 팀에 물 좀 먹고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뉴턴이 고전역학을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이 고전역학은 사실은 자연법칙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철학자들의 고민은 이 두 개였어요.
물리 세계의 법칙이 발견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신의 언어일 거 아니겠어요? 뉴턴도 본인도 신학자였고 사실은 과학자기도 했지만 그 물리 세계와 신학적 세계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이냐 그게 1번 과제였고 2번 과제는 이제 객관적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명한 어떤 자연과학이나 형상이 가능할 것이냐 그게 이 시대 이 계몽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자들의 고민점이었다.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론 혹은 뭔가 형이상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두 계통으로 나뉘어요. 그 하나가 합리론이고 하나가 경험론인데 합리론은 맨 처음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인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중세 교부 철학이랑 스콜라 철학을 계승해서 신이 내려준 어떤 그 능력인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거를 다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죠. 예를 들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예정조화설을 얘기하는데 저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건 어떤 단자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자 같은 거를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미 완벽히 조화된 것들의 법칙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험 없이도 우리는 우리 이성 능력만으로 객관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험론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1600년대인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고 귀납적으로 점점 더 확실해지는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자꾸 관찰하고 실험해서 거기서 얻은 게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로크가 그 빈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없어. 인간 능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데 경험을 통해 얻어진 걸로 우리가 우리를 채워나가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휴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줄기를 간단히 보면 연역적인 어떤 이론과 귀납적인 이론으로 양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연역이라는 말 아시나요? 연역 하나의 원리로 다른 모든 걸 포섭하는 그런 작용이고 귀납은 개별 사실들로 하나의 진리 혹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 올라가는 거. 탑다운 같은 거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거죠. 이 연역법은 하나의 원리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버리니까 독단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들 뭐 이 사실들 경험들과 상관없이 이 원리가 전부 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린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독단론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반대로 귀납법은 뭐냐면 경험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어. 근데 귀납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뭐 실험을 100번 한다고 쳐봐요. 물이 얼어붙는 온도를 100번 정도 측정을 해. 그래서 99.4도, 뭐 101.2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값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평균값이 100도면 100도를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되물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같은 어떤 귀납의 오류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흉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칸트를 보기에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독단적이고 하나는 너무 뭐랄까 회의적이다.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칸트는 이 둘을 좀 종합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이 흐름이나 어떤 그 두 개의 계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칸트는 이 계열을 다 종합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유명한 말인데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독일어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한번 할까요? 계단기로네. 한번 할까요? 그 독단적인 생각들은 잘못됐다. 왜냐? 개별 경험의 내용 없이 관념만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관찰을 했는데 이걸 종합하는 어떤 그 원리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되게 맹목적인 관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하고 싶은 거는 경험론이 얘기하는 어떤 데이터, 실험 데이터, 우리의 개별 어떤 경험들은 살리면서 관념론이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그 순수 이성을 제한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원리로 남기되 제한한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이 어떤 게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를 제한해보겠다. 찾아보겠다. 참고로 저 라이넨베어능프트라는 개념은 라이프니츠가 먼저 주창했던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순수 이성만으로 세계가 인식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것을 크리틱하겠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아까 계몽주의는 뭐다? 뉴턴의 보존력학의 완성이다. 법칙이 발견된 물리세계와 신학적 세계를 화해시키는 한편 객관적인 자연과학 형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일단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연과학이나 형이상학이 가능한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피직스죠. 내 눈앞에 보니 형이학인 거예요. 이 자연 대상들이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겠냐. 왜냐하면 형이학이라는 건 경험된 거잖아요. 경험된 것들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겠냐. 짧게 말해서 어떻게 지식이 가능하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러면 메타피직스, 형 이상학, 예를 들어 뭐 우주, 신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규명하고 싶어요. 이게 순수적 비판의 두 가지 과제인데 이 두 가지 과제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고 있다? 고전적인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 판단의 속성들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뭐 이해하고 말고도 없이 쭉쭉 배경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판단의 속성들이 뭐가 있냐?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분석 판단이 있어요. 설명적이어서 인식의 내용에 덧붙이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판단. 무슨 판단? 그 연역적 판단이겠죠. 이건 선험적이고 연역적이고 주어를 분석하기만 해도 이미 해당 명제에 참고시 판별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병철은 뭐 김병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총각은 남자이다. 총각이란 개념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뜻하는 거니까 총각이란 단어는 남자이다라는 수어를 붙여봤을 때 당연히 총각이란 개념 안에 남자가 들어있죠. 황금은 황색 금속이다. 말 그대로 한자로 봤을 때 황색 금속이잖아요. 개념이 나오는 거고 2는 1의 2배이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2만 분석해도 1 2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종합 판단이 있어요. 종합 판단은 뭐냐? 확장적인 거예요. 이 수러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걸 쳐다보지 않고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판단, 주어를 넘어선 개념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병철은 회사원이다. 제가 회사를 다닌지 아닌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참거짓 판별이 나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황금은 노란색이다. 이건 얼핏 보면 분석 판단일 것 같은데 근데 노란색이 아닌 황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알 수가 없잖아요. 노란색이라는 어떤 다른 개념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문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이해되시죠? 그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분석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역적이고 선험적이다. 반드시 참이 있는 명제예요. 저거 반드시 참이고. 종합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험적이에요. 경험을 통해서만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자연과학 얘기하고 있었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수학이랑 기하학이랑 자연과학이거든요. 수학, 기하, 자연과학인데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지? 가 질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은 선험적인가? 혹은 경험적인가? 기하학은 경험적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론자들은 당연히 전부 다 선험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성 능력으로 당연히 진리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의 이유는 신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고 신이 그렇게 정한 걸 우리는 이성으로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험론자들은 수학, 기하학은 원리인 거 알겠어. 오케이. 원리일 수 있어. 근데 자연과학은 관찰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을 수가 없어. 진리 같은 건 없어. 자연과학적 법칙은 다 우연이야. 그냥 참인 걸 우리가 찾아냈을 뿐인 거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는 근데 둘 다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세 개가 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라는 얘기예요. 선험적 종합 판단. 선험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거를 종합해낸다. 키로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분석, 종합, 뭐 선험, 경험 이 개념 틀에서 좀 벗어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선험적인데 어떻게 종합해? 경험을 안 했는데. 근데 칸트는 이 모두가 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어떤 이야기의 출발을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하지? 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비판 철학의 기획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 5 더하기 7은 12다. 졸리세요 벌써? 5 더하기 7은 12다를 보자고요. 그 뭐라 그랬죠? 경험 문제를조차도 심지어 저 5 더하기 7은 12다라는 거를 선험적이라고 봤죠? 아니 그 뭐냐 그 분석적이라고 봤죠? 근데 분석적이냐 아니냐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에서 12가 나올 수 있어요.
7에서 12가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생각해서 1에서 2로 간다면 혹은 2에서 3으로 간다면 2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미 분석적이지 않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미 이거 분석적이지 않아요. 약간 그 말장난 같은데 이미 이건 분석적이진 않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험적이에요. 왜냐면 5 더하기 7이 10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잖아. 저거는 보면 그냥 직관되잖아. 1 더하기 1은 2다. 직관돼 버리는데 1이 분석적이진 않네? 5라는 개념을 넘어가고 종합해야 되네? 1, 2 이런 식으로 시간적 직관이 전제돼야 되네?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거칠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요 얘기만 한 3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근데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따라해보세요. 일단 따라해보세요. 기하학에서 보는 거죠. 이 세 개가 뭐냐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우리는 저 두 삼각형의 합동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합동인 두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합동인 두 삼각형. 합동이다, 같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렸어. 근데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다르잖아요. 합동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 둘은 삼각형 A와 삼각형 B라고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 둘이 합동인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합적인데 매번 우리가 이거를 법칙이 이게 왜 맞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아니죠. 법칙으로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인데 선험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종합하고 있느냐 플러스 이게 법칙으로 기능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학, 기하학 모두 종합작용이 있어. 그리고 이 종합작용 중에 우리가 법칙을 찾아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험적 법칙을 적용하고 종합해야 돼. 기하학적 추론은 공간적 직관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 추론은 시간적 직관, 기하학적 추론은 공간적 직관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기하학적 추론이니까 매번 내가 저것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맥주캔 두 개가 그 테두리만 보면 합동이잖아요. 그치. 합동인데 쟤랑 다른 데 놓여 있는 걸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합동이고 뭐고 성립하지 않잖아. 근데 합동인 건 알아. 왜? 법칙이니까. 그 직관이 있는 거예요. 저 두 개를 종합해야만 이게 합동인 게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 법칙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선험적이고 네, 선험적이고. 매번 종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종합이다. 맞아요. 분석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삼각형이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남아서 수학 기하학 했죠. 차영과학 남았네. 어우 너무 길고 복잡하죠. 이 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 엄청 길고 복잡한데 짧게 간단하게 가보자고요. 간단하게. 태양이 돌을 비춰. 돌이 따뜻해졌어요. 노을에 저 돌들을 만졌는데 돌이 아까 그 아침에 만졌을 때보다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는 이 경험적인 어떤 이 판단이 일반적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법칙이에요?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법칙은 아니죠. 이 말이 일반화가 되려면 내가 태양빛을 쬐고 있는 돌을 다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적 판단이죠. 이 문장 자체는. 그죠? 근데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건 어때요? 이건 선후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법칙처럼 보이지 않아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법칙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왜지? 왜 이러지?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 경험적 데이터. 아까 본 경험적 데이터가 내 판단 범주랑 만나는 거예요. 내 판단 범주는 뭐냐?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가 어떤 원인과 결과냐? 예를 들어서 돌이 따뜻해진 원인이 태양이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돌이 따뜻해진 원인이 태양이다라는 걸 알면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해되세요? 요 차이가 이해되세요? 그 칸트는 이것도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장만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도식을 그려봤는데 태양이 굽습니다. 불 굽습니다. 그 활발 타고 우린 자연으로부터 감각 데이터를 받았죠.
우리 감각은 직관해요. 경험적으로 이거 직관해내서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라는 그 지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각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법칙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각 판단이고. 근데 칸트는 우리가 이것들을 판단하는데 오성의 범주라는 게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성이 있다. 이 대상들을 우리는 이렇게 평가 내리고 관계 맺고 질과 양으로 판단하고 뭔가 필연적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상태를 몰아넣는 어떤 논리학적 데이터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싱 작용이 있다. 내 뇌에. 뇌라고 하면 안 되겠다. 뇌라고 하면 좀 위험하고. 그 오성에. 그래서 어떻게 가냐? 감각 직관은 뭐라고 하냐?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는 걸 나는 직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오성은 거기서 뭘 보냐면 아 태양이 원인이고 돌이 따뜻해지는 게 결과구나. 이건 필연적인 거구나. 라는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은 뭐라 그래? 아 이 두 개를 같이 보니까 아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험적 종합 판단이 됐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의 이 자연은 그럼 뭐야?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왜? 오성이 적용이 됐으니까. 오성이 적용이 되려면 내가 본 이게 적용이 될 거면 내가 본 거잖아. 대상 그 자체를 본 게 아니잖아.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이건 현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세요? 근데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 되게 짧게 가겠다. 이거 1시간이 끝나겠는데. 자 그럼 다시 문장을 보는 거죠. 자연과학이 말하는 자연이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유지하는 사물이고 이 소리가 아까 그 소리예요. 자연과학은 대상 자체에 대한 학문이 아니야. 경험된 대상, 오성의 이 작용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학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 자체를 알 수 없고 경험되는 대상만 알 수 있어. 사물이랑 대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물은 놓여져 있는 연장들인데 대상은 내가 쳐다본 상인 거예요. 내가 쳐다본 사물, 내가 대하고 있는 사물. 두 번째, 근데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사물이 나의 개념 밖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탐구한다. 맞죠? 돌이 왜 따뜻해지지? 내가 이거를 다 만져봐야 아는 거를 법칙이 있는 것처럼 따지는 학문이잖아요. 자연과학이라는 건. 그래서 오성의 범주를 통해 우리는 우리 경험 바깥에 있는 대상을 선언적으로 종합해서 갖고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식 대상을 갖고 온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은 경험 대상을 탐구하지만 경험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왜? 왜? 내 경험 밖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돼야 되잖아. 왔네. 햄버거 들고 오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경험의 대상이지만 이 법칙들은 내 경험 밖에서도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 세 계기를 종합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법칙을 배울 수는 있어. 배울 수는 있는데 이 자연 데이터를 내가 그 자연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오성을 통해서. 입법자로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해가 되는 거예요. 왜? 대상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인식론은 세상이 이미 있어요. 세상이 이미 있고 인간이 그거를 그 받아들여서 아 이게 법칙인가 아닌가 이렇게만 판단을 하는 건데 칸트는 뭐라 얘기하냐면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오성이 간다는 거예요. 사물을 향해서.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 하고 있죠? 객관적인 자연과학이 왜 가능하지? 그걸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경험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을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지금 그 단초가 보였죠? 판단의 속성들을 봤더니 뭐가 있어? 선험적 종합 명제가 있어야 우리가 인식이 확정되는구나. 수학도 그렇고 기하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랬죠? 수학은 시간적 직관, 기하학 공간적 직관을 통해서 선험적으로 종합한다. 자연과학은 우리 아까 돌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경험 데이터를 객관으로 바꾸는 어떤 종합작용이 있는 것 같네? 오성이 가네? 라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식을 했는데 그렇다면 개별적인 감각 직관, 이 개별적인 어떤 경험들을 보편적으로 만들려면 오성이 작동해야 된다가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였어요. 그러면은 이건 왜 가능한데? 오성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오성이요? 이거요. 간단하게. 그 이성이랑 좀 달라요. 오성은 쉽게 말해서 범주표예요. 내가 사물을 볼 때
내 인식이 판단 내리는 어떤 논리적 준거표 같은 거예요. 이성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5성 하면 그냥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관이 들어와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 즉각적인 작용이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성의 옥자가 빼다를 옥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어로는 이게 페어슈텐둥, 뭐 보어슈텐둥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 가서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 먼저 서 있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성 뭐 아까 라인의 베어넌스도 이런 거랑 다른 얘기예요. 이성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오성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칸트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긴 한데 저 오성이란 말, 이 범주나 이 표나 표현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옛날에 뭐 그리스 논리학도 계속 내려오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가면은 뭐야? 개별 감각 직관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려면 즉 코페른 오성이 작동해야 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다시 보면은 이 얘기한 거잖아요. 경험적인 어떤 감각 데이터가 들어와. 근데 우린 이 오성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원인과 결과든 양이든 질이든 판단을 내려서 이걸 객관적인 거랑 비슷한 것처럼 법칙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뭔 얘기냐면은 지금 돌 하나에 대해서만 이런 걸 확증했잖아요. 우리가 이 돌 사건 하나에 대해서 개별 경험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객관적이게 되려면 객관적인 자연과학이 되려면 경험이 일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오성이 어떻게 가서 이거를 잡아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별 경험 말고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뭐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시 경험에 앞서 경험을 조건 짓는 거 그게 뭐예요? 선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한다며. 근데 자연과학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뭐 오성이 간다 라고만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간다. 그럼 오성이 왜 가는데? 오성이 가는데도 법칙이 있을 거예요. 칸트는 법칙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칙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초월적 감성론. 뭐 선험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초월적 감성론, 초월적 연역, 초월적 통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가면은 또 계속 이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 얘기까지 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봐요. 다시 쳐다보면은 자연과학을 객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궁금했다. 1번. 근데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것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판단의 속성을 먼저 본 거예요. 속성에 뭐가 있냐? 분석 판단이랑 종합 판단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연역이랑 귀납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하면. 근데 분석 판단은 반드시 참인 거구나. 그냥 개념 분석만 하면 되는구나. 종합 판단은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그 당시 합리론자들은 전부 다 분석적인 거야.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어. 경험론자는 자연과학은 원리가 아니라 그냥 우연이야. 칸트는 다 필연적인 건데 종합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렵나? 일단 선언명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은 구분되세요? 아니 편안하게. 왜냐면 어차피 그 뒤에 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많은데 이해를 하고 봐야 되니까. 분석이랑 종합이 구분되세요? 예를 들어 왜 세연이만 보고 얘기해? 하필 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가볼게요.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다 선험적 종합 명제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까 수학 얘기했어요. 5에서는 12가 분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를 넘어가야만 12가 나와요.
1에서 2가 분석되지 않아요. 1에서 2로 가려면 1, 2, 3, 4라고 세야 돼요. 시간적 직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쪼개진 걸 넘어가야 된다고. 다시 기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 저 맥주병이 테두리만 보면 맥주캔 두 개는 합동인데 저건 합동일 텐데 근데 이거는 계속 모든 맥주병을 다 대보고 막 각이 어떤 걸 재봐야 하냐?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직관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 두 개는 다른 대상이란 말이에요. 저 두 개가 종합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직관이 있어야 저 두 개를 같은 걸로 보겠죠 우리가. 수학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여기서 찾은 거고 이제 자연과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연과학. 아까 요걸로 봐야겠죠. 경험 데이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요.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관찰 결과, 개별 경험, 하나의 관찰 결과를 법칙으로 만들려면 그 감각만으로는 이게 안 돼요. 왜냐? 모든 돌을 내가 만져볼 수가 없어. 모든 돌을 만져봐야만 법칙이 될 건데 균합적으로나마.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저게 법칙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태양이 원인으로 돌이 따뜻해진다는 그 오성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성이 이걸 법칙적으로 종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분석 전해가 발생한다. 오성이 사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차원 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좋아 작동한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 돌이 따뜻해진다가 법칙인 건 알겠어. 그걸 법칙으로 만드는 오성들의 법칙은 뭐야? 왜 그게 가능해? 오성들은 어떻게 그런 폭고를 저지르는지 어떻게 그 모든 개별 사실들, 개별 경험들을 일반적인 걸로 만들 수가 있지? 이해되세요? 네. 방금 그 태양의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는데 방금 아까 거기서는 오성은 사실 태양의 돌을 비추면 태양의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가 더 메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가 어려운 것 같아. 태양의 돌을 따뜻하게 만든다가 더 맞는 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방금 동생의 돌 저거 읽으셔가지고 저게 맞아요. 저게 그렇죠? 맞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경험이랑 판단, 칸트가 쓴 표현에서 그대로 쓸게요. 저게 까만색이 지각 판단이고 보라색이 경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각 판단을 오성의 법칙을 통해 경험 판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칸트는 경험 판단이 이미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객관적인데 보라색이 보라색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질문이 뭐냐면 까만색이 어떻게 보라색이 됐어?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까만색이 어떻게 보라색이 됐는데 지각 판단이 경험 판단이 됐다며 아까 오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돌에 대해서는 법칙을 찾았잖아요. 돌 말고 다른 모든 거에도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예를 들어 뭐 태양은 이렇게 돈다라든가 아까 얘기했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일반 법칙으로 만들고 있는데 오성이 매번 간다까지 인정을 하는데 왜 가냐고. 오성이 왜 가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데 그 법칙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경험 말고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조건이 뭐냐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고 한 번 더 가면 경험에 앞서 이 경험을 조건 짓는 오성이 이렇게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칙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게 선언적인 거고 초월적인 거라는 거예요. 경험에 앞서 있으니까. 경험에 앞서서 경험을 조건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선언적이고 초월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오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초월적 감성론이 있고 초월적 연역이 있고 초월적 통각이 있다. 이해되세요? 여기? 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씩.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걸로 믿고. 오성을 더 설명을 안 해도 나머지가 이해가 될까? 오성을 너무 쉽게 이해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강철님이 그렇다고 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칸트인가에서는 오성을 지성이라고. 지성이라고 하니까. 네. 그 상태가 지성. 오성이 지성인가? 그럼 지성은 내가 아는 그 지성이 맞나 같은 혼란들이 좀 있긴 했어. 사실. 네, 이게 개념사잖아요. 개념어상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지성 이래버리면은 뭐 지능 플러스고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상상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오성이라는 번역을 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가 깨달을 오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게 저거다라고 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 이성처럼 뭔가 추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범주를 갖다 들이미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은 개별 대상들이 일반화되도록 철자화하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철자화하는. 이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 내 머리, 내 지능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각이랑 인풋이 있으면은 그거를 알의 형식으로 이제 철자화해주는. 만들어주는 철자화해주고 저는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틀. 근데 틀인데 되게 구체적인 틀. 틀, 하는데. 도식 뭐 이런 표현이에요. 틀, 도식.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도식이잖아요. 도식화한 거잖아요. 이 도식이 가서 쟤랑 만난다는 거예요. 이 도식이 그 아까 그 돌 얘기 자꾸 나서 그런데 그 돌이라는 개별 경험에 내가 이 도식을 들이밀었더니만 원인과 결과가 보였어. 왜? 태양이 비추니까 따뜻해졌네?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식.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은 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컨셉의 기획이죠. 자, 하나씩 갑시다. 초월적 감성론. 감각직관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수용 형식이 있다. 그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시간은 내감 형식이고 공간은 외감 형식이다. 그 정말 여기저기서 인용되는 말인데 유명하구나. 사물이 있어요. 제가 대상이라 안 써서 사물이라 썼어요. 대상 아니에요. 이거 사물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상 내가 대한 거고 사물은 있는 거잖아요. 사물이 내 감각직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지각이 일어나고 표상이 일어나죠. 저는 저 맥주캔을 갖고 왔죠. 지금 이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죠.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감각직관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왜냐면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형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 맥주캔이 4개인 걸 알아요. 순서대로 쳐다보고 저걸 질서 잡아요. 공간 위에서 저거를 점을 찍고 내가 이걸 하나씩 쳐다본 다음에 내 안에서 질서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공간 먼저 볼까요? 공간이 사물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 얘기는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기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신 물리학도들이 좀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공간이 사물의 속성이냐? 아니죠. 공간은 공간이고 사물은 그 위에 놓여있는 것들이죠. 근데 얘네들을 받아들일 때 나는 공간에 이거를 자꾸 직관하고 위치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합동 얘기했듯이. 이해되세요? 그럼 시간.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4캔 있거든요. 맥주가.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맥주캔 가져가기 전에는 7개 정도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 표상은 내 안에서 시간 수에 따라 정렬돼요. 정렬하지 않으면 미쳐버릴걸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눈가리 안쪽에는 이 눈 안쪽에는 시간이 있고 눈 밖엔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내적 외적은 무슨 차이예요? 시간은 내적이고 공간은 내적이고. 뭐 이거는 칸트의 표현인데 어쨌든 이 눈 안이 내 쪽이고 눈 밖이 외적이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경험하니까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이 내 안에서는 시간의 원리를 따라 이걸 정리를 하는 거고 내 바깥에는 공간이 있으면 내가 이걸 잡아올 수 있을 거니까 뭐 이런 얘기 잡아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얘기인 거고.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좀 어려워져요. 초월적 연이요. 자, 아까 뭐였어? 감각직관이 사물을 받아들인다. 지각기표성 이렇게 갔죠. 그 다음 그림 어떻게 가냐면은 오성이 현상을 봐. 아까 그 자연 돌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필터는 뭐겠어요? 그러면 범주겠죠? 범주겠죠? 인식정한 현상에는 범주가 같은 틀로 도식화 된다. 그러니까 말이 진짜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한테 도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돌 얘기할 때. 근데 세상에도 도식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법칙은 이 도식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찾아낸 게 뭐야? 뉴턴의 물리학이에요. 이렇게 밀면 이 방향으로 굴러간다는 물리학적 법칙. 뭐 아까 뭐 끓는 물 얘기도 했고 끓는 물은 근데 좀 너무 얘가 비근한데
일반적으로 물리학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같은 법칙이 내 머리에도 있는데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성립해요. 나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도 있고 모두에게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잖아요. 이 범주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 범주표를 원칙적으로 연역하는데 이건 객관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칸트의 말에 따르면. 이해되세요? 뭐 어려운 얘기도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려운 얘기지.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시란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범주표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싱 작용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은 바깥의 코드들은 이미 여기에 적합하게끔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연 대상들, 사물들, 현상들은 사물 아니에요. 현상들은 대상들은 그래서 이건 이미 객관적이에요. 이 현상은 이미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하고 이미 법칙이고 이미 선언적이고 이미 초월적이고 그러니까 이 수학적 저런 어떤 범주표 같은 거를 내 머리에도 넣고 세상에도 넣었다. 칸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인간의 경험, 나 말고 모든 인간의 경험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 칸트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뭐 입법자 얘기를 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되고 있는데 저기 세계의 법칙적 범주가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연 자체에 내가 이렇게 가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분리가 돼요. 물 자체랑 현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부위는 다시 오성이 가서 잡아 오려면 도식이 적용되려면 얘도 맞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칸트가 보기에. 그러니까 오성이 가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성이 못 가면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칸트는 반대로 오성이 가니까 그럼 세계도 이거에 맞는 그게 있겠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로 하나 말씀 주시죠. 제가 조금만 해서 일단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카메라가 한 5개 있는데 하나는 캐논 카메라고 캐논 일반 카메라고 하나는 엑스레이가 달려있는 카메라고 하나는 그 열분광기가 달려있는 카메라예요. 이 각각의 카메라로 김병철님을 찍으면 이 세 개의 화면은 다르게 나오겠죠. 전혀 다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엑스레이의 눈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 진짜로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로 생긴 세상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엑스레이의 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외계 종족이 보는 그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을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세계를 무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현상이 우리가 객관적 영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현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주관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 영역일 수 있는 이유는 저 객관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세상 속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는. 동의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처럼도 들리는데 현상 안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다가 좀 더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관점대 이런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칸트는 객관적인 법칙이요라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일단 이 정도면 동의가 되는 것 같으니 넘어가볼까 싶은데. 객관적 연역이라는 게 그러면은 아까 주관적 연역은 태양빛을 받은 돌이 뜨거워지는 걸 보고 태양에서 열이 나오니까 태양에 비친 돌이 뜨거워지는가 보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이제 저의 주관적 연역이면 그거를 이제 객관적 연역을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객관적 연역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맞춰봐야 된다가 아니라 맞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거를
그 원인과 결과로 발견했으면 이미 이게 맞았으니까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식이? 그러니까 이미 그 현상 자체가 객관적 영역. 예, 이미 현상 자체에 그 도식적인 그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뉴턴의 물리학은 이걸 객관적으로 발견해낸 거라는 거예요. 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칙, 뭐 물리학 이런 거는 최소한 인간이 보는 레벨, 이 현상 레벨에서는 객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아까? 객관적인 자연과학을 묻고 있었죠. 자, 좀 더. 객관적 영역이라는 말이 실제 존재하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 인간끼리 합의할 수 있는 보편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연과학 얘기예요. 물 자체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네. 이해되십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거칠게 얘기하면 자연법칙이라고 했거든요.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거친 얘기죠. 발견할 수 있는 자연법칙. 음. 자, 하나 더 있어요. 통각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 통각은 근데 중요해. 되게 중요해. 통각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이해가 안 나실 거예요. 오성의 범주에 대상되지 않는 코기토가 존재한다. 코기토가 뭐예요? 데카르트 선생님이 만드신 개념이죠. 나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 왜? 의심의 의심을 거듭한 결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말은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코기토라는 개념 자체는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배우고 언제도 배우고만 하니까. 통과를 아플 때 듣는 거. 저 통각은 통이라는 감각. 통이라는 감각. 그 아픈 거 아니고 통이라는 감각. 그래서 아까 우리 오성 연영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이라며. 오성이 가서 잡아온다며. 우리 여기 합의했잖아요 방금. 근데 네 경험이 맞냐고 물어본 거야 내가. 네 경험이 맞아? 이거 진짜 네가 생각한 거야? 혹시 마귀가 껴가지고 이 범주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 근데 칸트는 여기 뭐라 대답하냐면 칸트가 이걸 넘기에 뭐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이 통각을 도입하는 거예요. 감성, 오성을 통일시키는 초월적인 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이게 초월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무를 볼 때 나는 뭐야? 경험을 하고 있죠. 오성작용에 따라 내가 나무를 받아왔어요. 근데 나무를 볼 때 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한 발짝 물러나서 이걸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좀 더 짜게 보면은 나무는 뭐예요? 경험의 대상이죠. 나는 그리고 방금 걸 경험을 했죠.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여서 뭐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따라 받아들이고 오성에 가가지고 잡아보고 어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 나가 제쳐지고 예를 들어 제가 저걸 봤다가 이걸 보면 그 내가 같은 나예요. 제가 지금 저거 물을 봤어요. 물을 본 다음에 맥주를 봐요. 그 물을 본 나와 맥주를 본 나가 같은 나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알쏭달쏭 다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물을 본 나와 맥주를 본 나를 제가 나눴죠. 물을 본 나와 맥주를 본 나를 나눴어. 근데 물을 본 나와 맥주를 본 나를 위에서 보는 내가 있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그죠? 나무를 본 나, 풀을 본 나를 보는 내가 있잖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걸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왜?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 애매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인데 좀 설명이 좀 버거운데 예를 들어 제가 3시간 전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3시간 전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3시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나는 3시간 전에 일을 하고 있었구나. 3시간 전에 일을 한 나는 경험의 대상이야? 경험하는 나예요? 대상. 3시간 전에 나는 경험의 대상이죠. 내 안에서 정리된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3시간 전에 나는. 3시간 전에 나를 경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내가 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볼까? 나무를 본, 아까 물을 본 나랑 맥주를 본 내가 각각 있다고 쳐봐요. 내가 각각 잡아왔어.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저걸 보면 이걸 본 나는 뭐가 돼요?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미 나는 생각한다 밑에 포섭됐잖아요. 이미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 오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뒤로 물러나는 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한히 가요. 이거를 도식을 하나만 그렸는데 이 도식은 사실은 3, 4, 5, 6, 7, 8 무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무를 본 나, 나무를 본 나에 대해 생각하는 나, 나무를 본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간다고요. 영원히 초월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직관이 되세요 이게? 직관이라고 말하면 안 돼. 직관의 경험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뭐야? 감성이나 오성의 형식에 전혀 잡히지 않아요. 이거. 이 나는 그러니까 경험적이지 않아. 초월적이야. 경험 대상으로 심지어 나조차도 경험 대상으로 밀어넣는 경험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경험조차도 경험의 대상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그러면서도 자꾸 이걸 통일하고 종합하는 내가 있다. 이 나는 경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없죠. 경험 대상이라고 말하는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월적 통각. 초월적으로 이걸 종합하는 통일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코기토가 있다. 계속 의심하는, 계속 이거를 종합하는 가장 명확한 상태인 내가 있다. 이게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뭐라 그랬어? 너의 경험이 맞니? 가 기각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초월적이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나는 뭐 법칙이 맞고 뭐 오성이 맞고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저 뒤에서 이걸 다 종합하고 있는데 데카르트의 말이 기각이 되는 거죠. 너무 귀엽게 그렸다. 원래 눈에서 레이저 폼으로 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회의가 물리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게 그 나2도 악마가 속인 거고 나3도 악마가 속인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악마가 안 닿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뭔가 그게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여전히 의심을 해야 되는 구석에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예시를 들 때 과거의 나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3시간 전에 일하고 있던 지금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베르그송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밀려나죠. 지속되죠. 그럼 정말 항상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지속되잖아요. 나는 지속되잖아요. 지금의 나라고 말하는 순간 1초 전에 나가 됐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지속하잖아. 초월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시간을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야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 다리가 가벼운데 내가 다리가 가볍다는 걸 의식하기 전까지는 안 가벼웠던 적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가벼운 것과 내가 병철이 수업을 듣는 이 두 가지 일은 내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경험인데 나는 지금 나는 이제 이런 경험들의 종합인 거죠. 근데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나, 다리가 가려운 나라고 이미 하는 순간 경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는 경험의 대상이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모델이 이제 칸트가 데카르트를 기각시키기 위해 도입한 개념인데 이 모델은 여전히 현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적 극장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안 끝나는데? 아니, 이 부분은 잘 들었어요.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서 좋았어요. 그럼 이야기가 의외되냐? 이거는 그냥 그 발전 같은 거예요. 그 칸트가 자기 책에서 쓴 건 아니고 원래 저 도식은 뭐 해결 철학 같은 거 할 때나 뭐 관념론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현상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현상계가 있고 상상계가 있어. 초월계가 있어. 근데 현상계는 객관적이에요. 칸트 입장에서 내가 오성으로 가서 저걸 잡아왔어. 심지어 이걸 통일하는 나도 있어. 이 현상계는 이미 객관적이고 상상계는 다만 바랄 수 있을 뿐이에요. 가닿지 못하고 바랄 수 있을 뿐이에요. 물자체는 알 수 없다. 이런 도식이고 그래서 초월이 물자체가 이렇게 왔으니까 또 초월이 한 번 있을 것이고 내가 또 넘어가서 잡아오니까 초월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초월론적으로 잡아오는 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 단계의 초월이 있는 거예요. 칸트 철학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냥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만 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고 단계 여러 개를 같이 의식해야 사실은 칸트의 인식론을 좀 도식화할 수 있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초월 경험이 그렇다면 초월적인 나를 무자체는 무슨 관계예요? 관계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관계 없어요. 나중에 관계가 생기는데 지금 단계에서 관계 없어요. 나중에 언제 관계가 생기냐 변증론 그러니까 뒤에 얘기할 때 관계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못 다뤘어요. 실력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자 다시 2장표로 돌아옵니다. 뭐라고요? 뉴턴의 고전이 완성된 시대에서 객관적인 자연과학과 형이상학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건데 지금 뭐만 얘기했어요? 자연과학만 얘기했어요. 형이상학 시작도 안 했어. 이게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선험적 종합명제가 있어야 돼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있어야 되고 초월적 차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분성론이에요. 저까지가 분성론이고 저 뒤에 변증론으로 갑니다. 이제. 변증론은 소개만 드릴 거예요. 변증론으로 가는데 피직스는 이렇게 객관적인 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 차원이 있으니까. 근데 메타피직스는 어떻게 가능하지? 메타피직스가 뭐야? 메타피직스는 뭐예요? 이성특. 자, 5성 아니고 이제 2성이에요. 2성은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현상에 나아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메타피직스의 대상이 뭐예요? 이 밑에 있네. 우주, 영혼, 신 같은 거죠. 총체로서의 세계. 불멸하는가. 그러니까 이 이성은 자꾸만 어떻게 가냐면은 그 경험에만 써야 되는 5성 혹은 계열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경험 외의 것에 적용해버리려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자꾸 세계를 완성하려고 한다. 우주라고 해봐요. 우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주를 가지고 우리가 5성을 적용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성은 자꾸 우주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이걸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칙의 대상인 그 현상 말고 현상 너머의 물 자체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 이성은 항상 이율배반에 빠진다. 그 특성상 실제로 이율배반에 빠지고 그래서 순수적으로 현상이 완성이 안 되겠네 하고 나서 실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걸로는 신이나 우주나 약간 도덕이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실천이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천이성은 어디서 오냐? 아까 잠깐 보여드린 요 장표. 여기서 넘어와요. 현상계. 물자체계, 상상계에서 법칙 같은 것들이 넘어와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소개만. 왜냐면 제가 변증론을 다루기 너무 힘들고 실력도 못 살았다가 너무 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그 통각 얘기 있죠. 통각 같은 게 저 영혼 얘기할 때 잠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통각이 사실은 영혼이랑 가장 닮은 뭐일 텐데 어쩌죠 이런 식으로 얘기 풀리는데 이거는 장표로 정리 못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론 얘기는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 우리 초월적 차원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이성 얘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칸트가 나중에는. 그래서 해겔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저 이성, 무제약자로 가려고 하는 저 이성으로 세계도 설명하고 나도 설명하고 절대 정신으로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어떤 그 변증론은 저런 식으로 그 관념론으로 갔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아까 초월적 차원 있죠.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칸트 영향을 당연히 받았어요. 당연히 엄청 많이 받았고 근데 니체가 칸트를 왜 공격하냐면은 그 범주표 같은 게 머리에 있고 밖에 있고 그런 게 말이 되냐. 무슨 세상이 시계태엽공이 만든 그런 세계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가지고 시계태엽공이다 이런 식으로 까거든요. 그 노인네는 똑딱똑딱 안 맞으면 화낼 거라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도 니체는 초월적 차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나오죠. 내가 세상을 보는 그 초월적 차원이 니체 철학에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기억을 하시면은 칸트의 문제의식, 그 합리론과 경험론, 그 다음에 칸트가 그로부터 발견하는 어떤 전회 그리고 그 전회의 조건이 되는 초월론적 차원 그 초월적 차원이 뭐다? 개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근대를 발견했다.
그 개인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 뒤에 뭐 무의식이 발견되고 뭐 현상학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그 초월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좀 뭐랄까 거칠게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칸트를 무시하면 그 뒤에 철학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는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너무나 대단한 내용인데 이걸 너무나 대단한 거 알아채길 사람이 용직권 대단하죠. 대단하죠.